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 깊은 상월자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 마을은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서거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는 아주 조용하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졌는데 그 아래 평상에는 언제나 노인들이 모여 앉아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순박했고 욕심이 없었으나 흉년이 들거나 겨울이 길어지면 모두가 함께 배를 골아야 했던 가난하지만 전기 넘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친 곳에는 한때 꽤나 위세가 대단했을 법한 큰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곳곳이 내려앉았고 흙담은 비바람에 씻겨 허물어진 곳이 많았지만 소슬대문의 기둥만큼은 여전히 굵고 단단하여 예전의 영화를 짐작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넓은 집에는 사내의 굵은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여인들의 한숨소리와 배틀 돌아가는 소리만이 간간히 담장을 넘어올 뿐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새 과부 댁이라 부르는 기구한 사연을 가진 세 여인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집이었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어른인 노마님은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 장가까지 보냈으나 그 아들마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청상과부가 되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녀가 낳은 아들 또한 장성하여 홀릴레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산사태로 변을 당하고 말았으니 참으로 하늘도 무심한 집안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 며느리까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세 여인이 오직 과부라는 공통된 운명으로 묶여 이 쇠락해가는 기와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늦가을 해질 무렵 등 뒤에 보찜을 쥐고 허름한 삼벗을 입은 한 사내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천하태평 왕서방이었습니다. 왕서방은 본래 정해진 거처 없이 전국 팔도를 떠돌며 물건을 떼다 파는 보찜 장수였으나 장사 수완보다는 사람 좋은 웃음과 우직한 힘으로 더 유명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얼굴이 둥글고 눈매가 선하여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었지만 셈이 느리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늘 손해를 보면서도 허허 웃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날도 그는 산을 넘다가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왕서방이 마을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다 보니 유독 낡고 관리가 되지 않은 기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장은 반쯤 무너져 아니 훤히 들여다 보였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어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목이 마르기도 하고 혹시나 헛간에서라도 하룻밤 재워줄 수 있을까 하여 조심스럽게 대문 안으로 기척을 보냈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굵직한 목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지자 안채문이 살며시 열리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온 사람은 이 집의 며느리 되는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내의 등장에 잠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으나 왕서방의 행색이 남루하고 표정이 순박해 보이자 이내 경계심을 풀고 물 한 바가지를 떠다 주었습니다. 왕서방이 벌컥벌컥 물을 들이키는 동안 노마님과 손주 며느리도 방문 틈으로 이 낯선 손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왕서방은 물을 다 마시고 나서 빈 바가지를 돌려주며 감사를 표하려던 찰나마당 한 구석에 쌓여있는 장작더미와 그 옆에 덩그러니 놓인 무딘 도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쪼갤 수 없어 끙끙대던 통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천성이 부지런하고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왕서방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보아하니 땔감이 부족하여 다가올 겨울을 어찌 날까 걱정이신 듯합니다. 물 한 모금 얻어 마신 값으로
제가 이 장작이나 좀 파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인이 말릴 새도 없이 왕서방은 도끼를 집어들었고 이내 쩍쩍하는 경쾌한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도끼였지만 왕서방의 억센 팔힘이 더해지자 단단한 통나무들도 속수무책으로 쪼개져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새 과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는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왕서방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묵묵히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마당 한켠에는 쪼개진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그제야 왕서방은 허리를 펴고 허허 이제 좀 든든하시겠습니다 하며 넉살 좋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마님이 방문을 열고 나와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나가던 손님께 너무 큰 신세를 졌소. 비록 차린 것은 없으나 저녁 욕이라도 하고 가시구려. 그것은 남자 손길이 끊긴 지 오래된 이 집안에서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이자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날 저녁 왕서방이 받은 밥상은 보리밥에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묵은 김치 한 보시기가 전부인 조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서방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꿀맛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산길을 걷느라 지친 데다 힘까지 쓰고 난 뒤라 밥이 입안에서 살살 녹는 듯 했습니다. 새 여인은 마루 끝에 앉아 왕서방이 밥그릇을 비우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내의 우렁찬 식사 소리가 이토록 집안을 생기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왕서방은 염치불구하고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했고 노마님은 문간방인 행랑채를 내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왕서방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본래대로라면 짐을 싸서 떠나야 했으나 눈에 밟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비바람에 덜컹거리는 대문 구멍이 숭숭 뚫린 창호지, 무엇보다 곧 무너질 듯 위태로운 흙담이 그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이대로 두고 가면 올겨울에 큰일이라도 나겠는걸. 왕서방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보찜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허락도 구하기 전에 가을가로 가서 진흙을 퍼오고 뒷산에서 억새를 베어와 무너진 담벼락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집 일을 하듯 자연스럽고 능숙한 솜씨였습니다. 새 과부는 그런 왕서방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이 어찌 그냥 가지 않고 일을 한답니까? 손주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자 며느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나쁜 사람은 아닌 듯 싶고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니 고마울 따름이지. 노마님 역시 묵묵히 지켜보다가 점심때가 되자 따뜻한 감자 몇 알을 쪄서 내놓았습니다. 왕서방과 새 과부 사이에는 특별한 계약이나 약속은 없었지만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서방은 잠자리와 끼니를 해결하고 새 과부는 든든한 일꾼을 얻게 된 셈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 과부 집에 웬 덩치 큰 사내가 들어앉았다며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머슴이라기엔 주인의 기색이 없고 손님이라기엔 일을 너무 많이 한다던데 혹시 셋 중 누구와 정분이 난 건 아닐까? 쑥덕거리는 소리는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왕서방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장 눈앞에 닥친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헛소문에 귀 기울일 시간에 썩은 기둥 하나를 더 손보는 편을 택했습니다. 왕서방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가 고정되었고 쥐가 드나들던 부엌벽이 말끔하게 메워졌으며 자풀로 뒤덮였던 텃밭은 다시 고랑기 잡혀 겨울물을 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왕서방의 해진 옷을 몰래 가져다가 밤새 기워놓았고 손주 며느리는 그가 일하다 마실 수 있도록 시원한 숭늉을 끓여 날랐습니다.
왕서방은 평생 떠돌이로 살며 느껴보지 못한 가족의 온기를 이 낡은 기와집에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으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들의 관계는 그 어떤 혈연보다 끈끈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왕서방은 행랑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팔자에 이런 호사가 어디 있겠나. 비록 남의 집 더부살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 밥을 지어주고 옷을 기워준다는 것이 이리도 좋은 것이었구나. 그는 새 과부가 자신을 단순히 일꾼으로만 대하지 않고 한 집안의 식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노마님이 가끔씩 불러내어 왕서방 자네 덕에 우리가 발 뻗고 자네. 참으로 고맙네. 라고 말할 때면 그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져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왕서방은 결심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집의 겨울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쳐 주겠노라고. 그는 다음 날부터 더욱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칡넝쿨을 끊어와 지붕을 엮고 가을개서 돌을 날라와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그의 부지런함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마저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색안경을 끼고 보던 사람들도 왕서방 저 사람이 참 진국이여. 저 집이 저 양반 덕에 다시 사네 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왕서방은 단순히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속에서 고립되어 가던 새 과부의 삶을 다시 세상과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찬바람이 제법 매섭게 불어오던 날, 왕서방은 뒷마당 우물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뚜껑이 덮여 있던 옛 우물 주변의 흙이 묘하게 부드러웠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최근에 땅을 파헤친 것 같은 흔적이 있었지만 짐승이 다녀간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왕서방은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 하얀 독을 품에 안겨주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깬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기묘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은 김장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왕서방은 밭에서 배추를 뽑아 나르고 물을 씻어 소금에 절이는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 과부는 양념을 버무리며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왕서방, 이것 좀 맛보게. 며느리가 빨갛게 버무린 배추 속을 떼어 왕서방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큰한 김치 맛에 왕서방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일품이십니다요. 올겨울 반찬 걱정은 없겠습니다. 마당 가득 퍼지는 김장 냄새와 사람들의 온기는 썰렁했던 기와집을 훈훈하게 채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감을 확인하는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해질 무렵 김장을 모두 마치고 장독대에 독을 묻은 후 네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아 갓 담근 김치에 돼지고기 수육을 곁들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왕서방이 쌈을 크게 싸서 입안 가득 넣고 우물거리자 가장 어린 손주 며느리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를 들은 노마님의 얼굴에도 주름진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네가 오고 나서 우리 집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구먼. 이것도 다 인연인가 보네. 노마님의 말에 왕서방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는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이 평화로운 저녁이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늘 좋을 수만은 없는 법. 왕서방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왕서방은 본능적으로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담장 너머로 집 안을 염탐하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도둑인가 아니면... 왕서방은 긴장하며 마당으로 나갔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담장 밑에 떨어진 낯선 집신 한 짝만이 불길한 징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왕서방은 그 집신을 주워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왕서방을 인정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특히 이 집의 재산이나 세 과부의 처지를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왕서방은 굳게 닫힌 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빗장을 단단히 걸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있는 한 그 누구도 이 여인들을 해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보찜 장수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 온 세상이 잠든 시각 왕서방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낮에 느꼈던 우물가의 이상한 흙 감촉 꿈속의 어머니, 그리고 방금 전의 그림자, 모든 것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 집안의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이든 간에 곧 닥쳐올 시련으로부터 이 가족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왕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행랑채 문을 살짝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초승달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떠돌이이나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는 안다. 이 댁 식구들이 흘린 눈물만큼 내가 웃음으로 채워주리라. 그는 달을 향해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왕서방과 세 과부의 기묘한 동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뜻밖의 사건들은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질 것이라 예고하는 듯한 바람소리였습니다. 왕서방은 옷깃을 여미며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여전히 바깥의 소리에 열려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기와집을 둘러싼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왕서방은 다가올 위협 속에서 이 집과 세 여인을 지켜내고 하늘이 예비해둔 뜻밖의 행운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평화롭던 기와집에 찬바람과 함께 불청객이 찾아온 것은 첫눈이 내리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한 오후,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기척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갓을 쓰고 비단 두루마기를 걸쳤으나 어딘가 궁색해 보이는 옷차림의 사내가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과부댁 대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문을 지팡이로 쾅쾅 두드리며 마치 제 집이라도 되는 양 큰 소리로 주인을 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주인은 있느냐, 아니면 다들 귀가 먹었느냐. 그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잔뜩 묻어 있었고 날카로운 눈매는 열린 대문 틈 사이로 마당을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왕서방이 깜짝 놀라 도끼를 내려놓고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왕서방이 정중하게 누구시냐고 묻기도 전에 사내는 왕서방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내 이놈 머슴 주제에 어딜 감히 앞을 막아서느냐, 썩 비키지 못할까. 그의 호통소리에 안채에서 노마님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노마님은 사내의 얼굴을 보더니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을 뗐습니다. 아니, 자네는 최진사 아닌가? 여긴 어인일로 최진사라 불린 사내는 노마님을 보자마자 표정을 싹 바꾸더니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형수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먼 친척되는 최가놈이 이제야 인사를 올립니다. 최의 진사는 노마님의 죽은 남편의 먼 육촌 동생뻘 되는 사람으로 평소에는 왕래조차 어떤 위인이었습니다. 집안이 몰락해갈 때도 콧배기 한번 비치지 않던 그가 갑작스레 나타난 것에 대해 세 과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의를 중시하는 양반과 법도상 먼 길을 온 친척을 문전박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최의 진사는 뻔뻔하게 사랑방의 짐을 풀었고 왕서방이 기거하던 행랑채를 곁눈질하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런 근본 없는 놈을 집안에 들이다니 형수님도 참 딱하십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과부들만 사는 집에 사내라니요. 남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새 여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최의 진사가 들어온 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진수성찬을 요구하며 투정을 부렸고 왕서방이 해놓은 일마다 트집을 잡기 일쑤였습니다. 담벼락이 이게 뭔가 삐뚤빼뚤하니 소가 웃겠군. 장작은 또 왜 이리 잘게 패써 불이 금방 꺼지겠어. 왕서방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참아야 이 집의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 진사의 눈빛은 단순히 심술궂은 친척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을에는 최 진사가 퍼뜨린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진사는 마을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사람들에게 속닥거렸습니다. 그 왕 서방이란 놈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어디서 사람이라도 치고 도망곤 놈 같더란 말이지. 과부들 홀려서 재산이나 가로채려는 수작이 분명해. 처음에는 왕서방의 성실함을 칭찬하던 마을 사람들도 양반인 최 진사가 그렇게 말하니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무 연고도 없는 사내가 왜 거기서 머슴살이를 하겠어. 꿍꿍이가 있겠지.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왕서방을 보는 눈빛에는 의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서방은 마을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김서방도 떡을 나눠주던 박씨 아줌마도 이제는 슬금슬금 그를 피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왕서방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할수록 꼬이기 마련이고 진심은 언젠가 통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뒷산에 올라 나무를 하며 하늘을 향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진심을 알아주신다면 부디 이 집안에 들이운 먹구름을 거두어 주소서. 그의 탄식은 메아리가 되어 텅 빈 산자락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왕서방이 물을 길러 마을 공동 우물가에 갔을 때였습니다. 다들 그를 피하는데 유독 한 노파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점쟁이 할머니였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던 할머니는 왕서방이 물을 깃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서방이 물동이를 이고 돌아서려는 순간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돌담 밑을 조심하게. 왕서방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지만 뱀은 웃으면서 독을 품는 법이야. 검은갓 쓴 뱀이 용의 알을 노리고 있어. 왕서방은 그 말이 최의 진사를 뜻하는 것임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검은갓 쓴 뱀이라 등골이 오싹해지는 비유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더 물어보려 했으나 할머니는 이미 눈을 감고 주문을 외듯 중얼거릴 뿐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왕서방은 무거운 물동이보다 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낮잠을 즐기는 최진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드르렁드르렁 코를 고는 소리가 평화로운 오후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왕서방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 자가 정말 뱀이라면 내가 반드시 잡아내리라. 그날 밤부터 집안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닫아두었던 닭장문이 열려 닭들이 마당을 휘젓고 다녔고 부엌에 쌓아둔 장작더미가
와르르 무너져 항아리를 깰 뻔했습니다. 노마님은 밤새 뒤숭숭한 꿈에 시달렸다며 식은땀을 흘렸고 며느리는 부엌칼이 없어져 한참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최 진사는 이 모든 사단이 왕서방의 부주의 탓이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문단속 하나 제대로 못하고 물건 간수도 못하니 밥값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 당장이라도 내쫓아야 마땅하나. 형수님을 봐서 참는 줄 알아라. 왕서방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닥장무는 분명 자신의 빗장을 걸었고 장작더미는 절대로 무너질 리 없게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건드리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몰래 마당으로 나와 주위를 살폈습니다. 서리가 내려앉은 마당 흙 위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왕서방의 집신보다 작고 여인들의 버선발보다는 큰 가죽신 자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 진사가 신고 다니는 신발과 크기가 같았습니다. 왕서방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최 진사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노골적으로 집안 살림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터가 기운이 안 좋아서 사내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굿이라도 한판 버려야지. 돈 좀 내놓으시게. 그는 노마님을 겁박하여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노마님은 우리 형편에 굿할 돈이 어디 있나 하며 거절했지만 최진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숨겨둔 쌈짓돈이라도 있을 거 아니오. 내다 아니까 딴소리 마시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왕서방은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서방은 뒷마당 우물가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번 자신이 흙을 덮어두었던 곳이 다시 파헤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꽤 깊이 판든 흙더미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옆에는 부러진 호미 자루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왕서방은 그 호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잡이에 최초 휴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 진사가 자기 집에서 가져온 호미가 분명했습니다. 도대체 이 낡은 우물가에 무엇이 있길래 이리도 집착하는 것인가? 왕서방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 진사는 단순히 밥이나 얻어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집에 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왕서방은 그날부터 최 진사를 그림자처럼 감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낮에는 일하는 척하며 그의 동태를 살폈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보초를 섰습니다. 새 과부에게는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의 신경은 잔뜩 곤두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왕서방의 얼굴이 날로 수척해지는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왕서방 어디 편찮은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왕서방은 짐짓 밝은 척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아닙니다. 날이 추워져서 그런가 봅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그의 속은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장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최 진사는 아침 일찍부터 채비를 하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내 오늘은 읍내에 가서 볼일 좀 보고 올 테니 저녁밥이나 잘 차려놓게. 그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왕서방은 몰래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최 진사는 마을 장터가 아닌 읍내 관아 근처에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험상궂게 생긴 왈패들과 무언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서방은 담장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집 뒷마당에 분명히 묻혀 있다니까. 문서만 찾으면 이 집은 내 것이나 다름없어. 너희들은 때가 되면 와서 거들기나 해. 왕서방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최 진사가 노리는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집문서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뒷마당 옛 우물 근처에 묻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왕서방은 조심스럽게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 진사가 돌아오기 전에 먼저 그 비밀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 집과 세 과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왕서방은 곧장 뒷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고 사방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핀 뒤 최진사가 파헤치다만 흙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흙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손가락이 까져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 턱 하고 무언가 딱딱한 것이 삽 끝에 걸렸습니다. 왕서방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낡고 오래된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항아리는 뚜껑이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고 겉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최진사의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흠, 다들 어디 갔느냐.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왕서방은 황급히 항아리를 품에 안고 헛간의 집더미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흙을 대충 덮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그는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최진사는 술에 거나하게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어이 왕가놈, 내 술상이 늦는구나. 그는 왕서방을 보자마자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왕서방은 고개를 조아리며 곧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최진사의 눈초리가 왕서방의 흙 묻은 손과 옷자락에 머물렀습니다. 자네 꼴이 그게 뭔가 어디서 흙장난이라도 했나. 최진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의심의 불길이 그의 눈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왕서방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겨울 채비를 하느라 텃밭을 좀 손보았습니다. 최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의심을 완전히 거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왕서방은 헛간에 숨겨둔 항아리를 꺼내어 행랑채로 가져왔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조심스럽게 밀랍을 긁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낡은 종이 뭉치와 금빛으로 반짝이는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종이는 이 기와집의 진짜 주인이 남긴 유언장과 집문서였고 금부티들은 집안을 다시 일으킬 종자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은 혈육이 아닌 마음으로 집을 지키는 자에게 넘기노라. 그것은 마치 미래를 예견한 듯한 글귀였습니다. 왕서방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최진사는 이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로채 집을 팔아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최진사는 꼼짝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이미 마을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고 관아의 왈패들과도 결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서방은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다시 깊숙이 숨기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진사가 아침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다. 내 귀한 옥지환이 없어졌어. 그는 왕서방을 손가락질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내 이놈 어제부터 수상하더니 기어이 내 물건에 손을 댔구나. 관에 고발하여 내 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 이것은 최진사가 꾸민 함정이 분명했습니다. 왕서방을 도둑으로 몰아 내쫓고 그 틈을 타 뒷마당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노마님과 며느리들이 놀라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왕서방이 그럴 리가 없네.
노마님이 왕서방을 변호하려 했지만 최진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형수님은 빠지시오 내 이놈의 보찜을 뒤져보면 다 나올 것이오. 그는 왕서방의 방으로 쳐들어가려 했습니다. 왕서방이 앞을 막아서자 최진사는 품에서 몽둥이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비켜라, 증거가 나오면 넌 끝장이다. 긴장감이 감도는 마당 왕서방과 최진사의 대치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란을 듣고 하나둘 대문 밖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왕서방이 도둑질을 했대. 수근거리는 소리가 웅성거림으로 변해갔습니다. 왕서방은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매서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진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방을 뒤지시려면 그리하십시오. 허나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톡톡히 치르셔야 할 겁니다. 최진사는 잠시 흠칫했으나 이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외쳤습니다. 오냐,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내 놈이 언제까지 그리 뻣뻣한지 두고 보자꾸나. 최진사가 왕서방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순간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굵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치고는 너무나 매섭고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마당을 덮어가든 이 집안의 진실 또한 덮일 것인지 아니면 눈 속에 묻힌 새싹처럼 드러날 것인지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선 세 과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서방을 믿고 싶었지만 양반인 진사의 위세와 마을의 여론 앞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왕서방은 그들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내 반드시 이 누명을 벗고 저 탐욕스러운 자의 가면을 벗기리라. 눈 내리는 회색빛 하늘 아래 왕서방의 결의는 바위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최진사가 왕서방의 방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서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눈을 번들거리며 방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어놓은 이불을 발로 차 헤집어 놓고 벽에 걸린 옷가지들을 거칠게 잡아당겨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왕서방에 얼마 되지 않는 세간살이들이 최진사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나뒹굴었고 찢어진 문틈 사이로 들어온 눈발이 그 위를 하얗게 덮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세 과부는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왕서방은 문지방 너머에서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바라보았지만 그의 주먹은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을 뒤지는 행위가 아니라 왕서방이 이 집에서 쌓아온 신뢰와 존엄을 짓밟는 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동안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던 최진사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왕서방이 베고자 하는 목침 밑을 들추더니 이내 과장된 몸짓으로 무언가를 집어들어 올렸습니다. 이것 보아라, 내 이럴 줄 알았지.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초록빛이 영롱하게 감도는 옥지환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마치 대단한 전리품이라도 얻은 장수처럼 의기양양하게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옥지환을 높이 치켜들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이놈의 베개 밑에서 내 옥지환이 나왔소. 도둑놈이 아니고서야 어찌 남의 귀한 폐물이 남의 침소에 있겠소.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온 탓에 왕서방을 옹호하던 이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왕서방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왕서방,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정말 그 반지를 가져갔단 말인가? 왕서방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님 맹세코 저는 그 반지를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제 방에 몰래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지만 이미 최 진사의 계략에 넘어간 상황에서 그의 말은 공허한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최 진사는 콧방귀를 뀌며 왕서방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뻔뻔한 놈 증거가 나왔는데도 오리발을 내밀어 관에 끌고 가서 주리를 틀어야 바른 대로 불겠구나. 최 진사는 당장이라도 왕서방을 관하로 끌고 갈 기세였으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왕서방을 관하로 넘기면 조사가 길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꾸민 일이 들통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오늘 밤 안으로 뒷마당을 파헤쳐야 했기에 왕서방을 집에서 멀리 쫓아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는 짐짓 인심을 쓰는 척하며 멱살을 놓았습니다. 내 형수님 체면을 봐서 관에는 넘기지 않겠다. 허나 도둑놈과 한 지붕 아래서 살 수는 없는 법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을 나가거라.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포졸들을 부를 것이다. 그것은 추방 명령이자 이 집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왕서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금 당장 맞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집안은 난장판이 되고 연약한 세 과부들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 진사의 진짜 목적이 뒷마당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왕서방으로서는 일단 한 발 물러나서 그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나게 할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허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왕서방은 주섬주섬 보찜을 챙겨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그를 잡으려 했지만 왕서방은 눈빛으로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멀리 가지 않습니다. 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며 그는 눈 내리는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왕서방이 떠나자 최 진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껄껄 웃었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 같구만. 자, 다들 뭘 보고 서 있어. 구경 났어. 그는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을 호통쳐 돌려보내고 대문을 쾅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채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제 이 집의 가장은 나요. 머슴놈 편을 들던 형수님도 이제 정신 차리시오. 며칠 내로 이 집을 정리하고 읍내로 나갈 채비를 하란 말이오. 본색을 드러낸 최 진사의 말에 세 과부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집을 정리한다는 것은 곧 이 집을 팔아넘기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마님은 그제야 왕서방의 말이 옳았음을, 그리고 자신들이 호랑이를 집안에 들였음을 깨닫고 가슴을 쳤습니다. 한편 집에서 쫓겨난 왕서방은 마을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의 성황당 돌담 뒤에 몸을 숨기고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려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추위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왕서방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분노와 사명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숨겨나온 어제 뒷마당에서 찾은 항아리 속의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문서야말로 최 진사의 탐욕을 심판하고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오늘 밤이다. 놈은 반드시 오늘 밤 움직일 것이다. 왕서방은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기와집 쪽을 응시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과부댁 사랑방의 불빛만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최 진사는 왕서방을 쫓아낸 축배를 드는지 혼자서 술 타령을 하며 흥얼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려왔습니다. 술에 취한 척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연막일 뿐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눈발이 조금 잦아들 무렵 드디어 사랑방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옷으로 갈아입은 최 진사가 삽과 괭이를 들고 살금살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안차의 쪽을 살피더니 며느리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뒷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왕서방은 소리 없이 담장을 넘어 뒷마당 덤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최진사는 며칠 전 파헤치다만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다급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분명히 여기라고 했는데 그 노인네가 죽기 전에 여기에 묻었다고 했어. 진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땅이라 파기가 쉽지 않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그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챙챙, 삼날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왕서방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최의 진사가 찾는 것이 이미 자신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의 헛된 수고가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가던 최진사의 동작이 멈칫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항아리의 감촉 대신 푸석한 흙과 돌멩이들만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흙을 헤집으며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없어, 왜 없는 거야? 분명히 여기 있어야 하는데. 그는 구덩이를 더 넓게, 더 깊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손바닥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했습니다. 누가 가져갔나 아냐? 그럴 리가 없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왕서방이 숨어있던 덤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진사는 화들짝 놀라며 삽을 치켜들었습니다. 누구냐, 쥐새끼 같은 놈 썩 나오지 못할까. 극도로 예민해진 그는 바람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왕서방은 굳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돌멩이 하나를 던져 닭장 쪽으로 소리를 유인했습니다. 최진사는 헛것을 보았나 싶어 다시 구덩이로 시선을 돌렸지만 텅 빈 흙구덩이는 그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구멍은 결국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그의 공허한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최진사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허망함으로 가득 찼다가 이내 붉은 광기로 다시 타올랐습니다. 왕가놈, 그놈이 가져간 게 분명해. 어제 흙장난을 했다고 했지. 그놈이 알고 있었어. 최진사는 뒤늦게 왕서방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서방은 이미 쫓겨났고 어디로 갔는지 알 길도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분통을 터뜨리며 삽을 땅바닥에 내리쳤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놈을 잡아와야겠다. 찢어 죽여서라도 찾아내고 말 테다. 그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왕서방은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진사의 범행 현장과 그의 추악한 목적은 확인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를 만천에 고발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교활한 자였습니다. 단순히 땅을 팠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를 엮어 넣기에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집안 보수를 하려 했다고 둘러대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서방에게는 더 확실한 한방, 최진사가 꼼짝 못하게 만들 완벽한 덫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뒷마당을 빠져나와 마을 촌장 댁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촌장과 마을 어르신들을 설득하여 증인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왕서방이 촌장 댁 대문을 두드렸을 때 동쪽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잠이 덜 깬 촌장은 낯선 방문객에 투덜거렸지만 왕서방이 내밀어 보여준 문서와 금부티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왕서방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최진사가 어떻게 자신을 모함했고 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있으며 지금 뒷마당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빠짐없이 고했습니다. 평소 왕서방의 성실함을 눈여겨보았던 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 최가라는 작자는 양반의 탈을 쓴 강도로구만.
내 당장 사람들을 모으겠네. 한편 세과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뒷마당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리와 진사의 고함 소리에 공포에 질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미친 것 같아요.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쩌지요? 노마님은 손주 며느리를 품에 안고 달래며 말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우리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게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던 닭 울음소리와 함께 대문 밖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밤새 헛수고를 한 탓에 흙투성이가 된 몰골로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왔나, 왕가놈이 신고를 했나. 그는 겁이 덜컥 났지만 이내 표정을 고쳐먹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친척이자 양반이라는 신분을 이용하면 촌놈들 따위는 얼마든지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대충 다듬고 짐짓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며 대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웬 소란들이냐. 그가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왕서방이 맨 앞에 서 있고 그 뒤로 촌장을 비롯한 마을 장정들과 어르신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얀 눈밭 위에 선 그들의 표정은 엄숙하고 단호했습니다. 왕서방은 더 이상 쫓겨난 머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심판관처럼 당당하게 최진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애써 태연한 척 소리쳤습니다. 도둑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기어들어와. 내 놈이 제 발로 포승주를 받으러 왔구나. 왕서방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최진사 어른,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뒷마당 공사는 잘 끝내셨는지요? 그 말에 최진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왕서방은 품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항아리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혹시 밤새도록 찾으시던 것이 이것 아닙니까?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항아리를 본 순간 최진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러나 텅 빈 구덩이에는 없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마당에 나온 새 과부도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왕서방이 들고 있는 항아리와 흙투성이가 된 최진사의 몰골, 그리고 밤새 들렸던 땅 파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노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저것은 시아버님께서 난리통에 묻어두셨다던 그 항아리가 아닌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진사의 탐욕스러운 민낯이 아침 햇살 아래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궁지에 몰리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도둑놈, 그건 내 거야. 내 집안의 물건을 내 놈이 훔쳐간 거야. 그는 왕서방에게 달려들어 항아리를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청년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왕서방은 흔들림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 안에 든 문서가 누구의 것인지는 지금 촌장님과 마을 분들 앞에서 확인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젯밤 내 방에 옥지환을 숨겨놓고 도둑으로 몬죄 남의 집 마당을 허락 없이 파헤친 죄 또한 물을 것입니다.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왕서방은 이제 진실의 증거를 쥔 채 탐욕스러운 침입자를 단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진사는 분노와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새 과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춥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진사는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듯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며 품속에 감춰둔 비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과연 이 아침의 대치 끝에 평화는 찾아올 것인지 팽팽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마당을 감돌았고 최 진사의 손에 들린 비수는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흉기의 등장에 어이쿠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왕서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산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비수가 아닌 공포와 욕망으로 뒤범벅이 된 최진사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왕서방은 낮지만 울림이 큰 목소리로 마치 꾸짖듯 말했습니다. 진사 어른, 그 흉한 물건을 거두십시오.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듣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 어찌 더 큰 죄를 지으려 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위험이 서려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최의 진사는 왕서방의 기세에 눌려 흠칫했지만 이내 악에 바친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라. 내 이놈이 마을 사람들을 홀려 나를 모함하는구나. 그 항아리는 내 조상님이 남기신 것이고 내 놈이 그걸 훔치려다 들키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왕서방에게 모든 덮어씌우려 했습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궁지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발악이자 탐욕이 만들어낸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세 과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공포에 질려 숨죽여 울고 있었고 촌장은 혀를 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촌장은 뒷짐을 지고 엄한 표정으로 최진사를 꾸짖었습니다. 최진사 자네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 흉기를 들고 설치다니 이게 무슨 양반의 행태인가. 자네가 정말 떳떳하다면 그 칼을 내려놓고 문서부터 확인해보세. 문서에 적힌 주인이 자네라면 우리 모두 물러갈 것이고 아니라면 자네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네. 마을의 어른인 촌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그렇소 문서를 까봅시다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의 진사는 불그락푸르락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자신을 애워싼 수많은 눈빛에 압도되어 슬그머니 비수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왕서방은 정중하게 항아리를 촌장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이 안에 든 것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속에 비단 보자기 매듭을 풀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누렇게 바랜 한지 뭉치와 묵직한 금괴 몇 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금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와 하고 탄성을 질렀고 최 진사의 눈은 탐욕으로 다시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금괴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조심스럽게 문서를 펼쳐들었습니다. 먹물이 깊게 스며든 오래된 종이에는 이 집에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유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개는 침 꼴깍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촌장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천천히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의 후손들에게 고하노라. 이 항아리에 담긴 재물은 우리 가문의 마지막 보루이니 혹여 집안이 기울어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오직 집을 지키고 식소를 건사하는 데에만 쓰도록 하라. 만약 혈육이라 칭하며 이 재물을 탐하여 집을 팔거나 훼손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내 자손이 아니니 가차없이 내치라. 오직 이 집을 진심으로 아끼고 지키는 자만이 이 재물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촌장의 낭독이 끝나자마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명백했습니다. 집을 팔아치우려 했던 최진사는 재물을 가질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내쳐야 할 자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무너진 담을 고치고 과부들을 위해 헌신했던 왕서방이야말로 집을 진심으로 아끼고 지키는 자에 부합했습니다.
노마님은 시아버님의 유지를 듣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죽어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녀의 말에 며느리와 손주, 며느리도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이 풀리고 조상님의 은덕에 감사하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건 조작이야. 왕가놈이 가짜 문서를 만들어 넣은 게야. 그는 억지를 부리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왕서방이 조용히 최진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최진사의 소매 자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사 어른 억지를 부리시기 전에 그 소매 안에 든 것이나 꺼내 보시지요. 최진사가 화들짝 놀라 소매를 감추려 했지만 왕서방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왕서방이 그의 소매를 낚아채자 툭 하고 작은 옥색 주머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어제 최진사가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쳤던 옥지환을 담았던 주머니였습니다. 왕서방이 주어 촌장에게 건네자 촌장은 주머니 안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옥지환과 쌍을 이루는 또 다른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허허, 이복의 최진사. 옥지환을 도둑 맞았다더니 쌍가락지 한 짝은 여기 숨겨두고 있었구먼. 애초에 잃어버린 게 아니라 왕서방 방에 한 짝을 숨겨두고 쇼를 한 게 아닌가. 촌장의 호통에 최진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저런 천하에 몹쓸 인간을 보았나. 양반은 무슨 사기꾼이네 그려. 아냐, 모든 거짓이 밝혀지자 최진사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촌장은 단호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자를 당장 마을 밖으로 끌어내라. 다시는 우리 마을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라. 마을 청년들이 우르르 달려들 최진사를 포박했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갓은 벗겨져 뒹굴고 비단 옷은 흙투성이가 된 채 최진사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최진사가 사라지고 나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촌장은 왕서방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자네가 이 집에 진짜 수호신일세. 왕서방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이제 왕서방은 더 이상 굴러들어온 돌이 아니라 이 마을의 당당한 일원이자 영웅이었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노마님은 왕서방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왕서방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왕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가 우리를 살렸어. 내 평생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노마님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며느리도 왕서방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왕서방은 코끝이 찡해짐을 느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며 수없이 많은 서름을 겪었지만 이처럼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필요해지고 인정받은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알은 어느새 전고를 지나고 있었고 사람들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노마님은 활짝 웃으며 외쳤습니다. 이 좋은 날에 그냥 보낼 수 없지. 다들 점심이나 들고 가시게. 내 광에 있는 쌀을 다 털어서라도 대접하겠네. 며느리들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고
마을 아낙네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가마솥에는 불이 지펴지고 고소한 밥 짓는 냄새와 구수한 국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 나갔습니다. 왕서방은 도끼를 들어 장작을 패고 마을 장정들은 뒷마당에 파헤쳐진 구덩이를 메우며 힘을 보탰습니다. 노동요가 울려 퍼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마치 마을 잔치라도 벌어진 듯. 단 풍경이었습니다. 뒷마당에 구덩이가 메워지고 땅이 고르게 다져지자 그 위로 하얀 눈이 다시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으로 얼룩졌던 상처가 자연의 순백색으로 덮이며 치유되는 듯했습니다. 왕서방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더니 이 시련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구나. 그는 최진사가 남기고 간 흉터들을 지우며 이 집에 깃든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항아리에서 나온 금괴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새 과부와 왕서방이 앞으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씩을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왕서방도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국밥을 크게 한 숟갈 떠 넣었습니다.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맛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김서방이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왕서방 자네 덕에 오늘 술맛이 아주 꿀맛일세. 앞으로도 우리 마을에서 오래오래 같이 사세나. 왕서방은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묘,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기가 제 집인걸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기와 집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에 쓸쓸하고 차가운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고 굴뚝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새 과부와 왕서방은 마루에 둘러앉아 남은 음식을 나누며 하루의 일을 되새겼습니다. 최진사 그 양반 쫓겨갈 때 표정 보셨습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이다. 손주 며느리의 말에 모두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고 별들도 그들을 축복하듯 반짝였습니다. 왕서방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훈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품속에 간직해둔 집문서를 꺼내 노마님에게 건넸습니다. 마님, 이것은 마땅히 마님께서 가지고 계셔야 할 물건입니다. 노마님은 고개를 저으며 왕서방의 손을 다시 밀어주었습니다. 아니네, 이건 자네가 보관하게. 자네야말로 이 집을 지킨 1등 공신이 아닌가. 자네가 있는 한 이 문서는 종이 조각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든든한 기둥일세. 그 말은 왕서방을 단순한 식구가 아닌 집안의 가장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서방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문서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행복한 무게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세 여인을 평생 내 가족처럼 모시고 이 집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겠노라고.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왕서방의 마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사로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련은 끝났고 그들에게는 행복한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서방이 가져온 태뜻밖의 행운은 금괴가 아니라 바로 왕서방 그 자신이었음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욱 깊게 뿌리내린 나무처럼 이들의 인연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매듭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눈 덮인 마당을 쓸며 새로운 하루를 기쁘게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시련이 끝난 직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있는 법이니까요. 왕서방과 세 과부가 만들어갈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나날들, 그리고 그들이 누리게 될 진정한 평온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기와집에 찾아온 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남은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진사가 쫓겨나고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뒤 기와집에는 본격적인 겨울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내내 내리던 눈이 그치자 온 세상은 눈이 부시도록 하얀 은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그리고 앙상한 감나무 가지 위에도 두툼한 눈이 쌓여 마치 하얀 소미불을 덮은 듯 포근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땔감 걱정 끼니 걱정에 한숨부터 나왔을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광에는 쌀가마니가 그득하고 헛간에는 잘 마른 장작이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으니 눈 덮인 풍경이 그저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질 따름이었습니다. 왕서방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눈을 쓸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빗자루가 눈을 스치는 쓱쓱 소리마저 경쾌한 장단처럼 들려왔습니다. 왕서방과 세 과부는 항아리에서 나온 금괴를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촌장의 조언을 받아 금괴의 일부를 처분하여 읍내에서 가장 기름진 논과 밭을 사들였고 남은 돈으로는 낡은 집을 제대로 보수하는 데 썼습니다. 왕서방은 목수들을 불러 내려앉은 기와를 모두 걷어내고 새 기와를 올렸으며 바람이 새어 들어오던 문풍지도 튼튼한 한지로 다시 발랐습니다. 구멍난 담장은 반듯한 돌담으로 새로 쌓아 올렸고 대문도 오치를 새로 하여 번쩍번쩍 광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흉가처럼 방치되었던 기와집이 예전의 위용을 되찾아가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발길을 멈추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허허, 집이 주인을 제대로 만나니 인물이 훤해지는구먼. 사람들은 이제 왕서방을 왕서방님이라 높여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집안의 살림살이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며느리들은 더 이상 해진 무명옷을 입지 않고 따뜻한 누비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노마님의 밥상에는 맵기 하얀 쌀밥과 고깃국이 올라갔고 안색은 몰라보게 좋아져 혈색이 돌았습니다. 왕서방은 읍내 장터에 나가 황소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누런 털에 눈망울이 선한 황소가 음매하고 울며 마당으로 들어오던 날 온 집안 식구들이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소는 농가의 가장 큰 재산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왕서방은 소에 든 글깨를 해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너도 이제 우리 식구다. 내년 봄에는 나와 함께 밭을 갈며 잘 살아보자. 소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왕서방의 위상은 이제 집안의 머슴이 아닌 든든한 가장이자 대들보였습니다. 노마님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왕서방과 상의했고 며느리들도 그를 어려워하면서도 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왕서방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일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며 집안 단속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호사가 자신의 공이 아니라 서로를 믿어준 가족들의 덕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밭에 나가 일할 때도 소에게 여물을 줄 때도 그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겸손함과 성실함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어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도 왕서방의 의견을 묻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동지가 다가오자 집안은 팥죽 쑤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붉은 팥을 삶아 체에 거르고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새알심을 빚는 손길들이 분주했습니다. 왕서방도 팔을 걷어붙이고 새알심 빚는 것을 거들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에서 만들어진 새알심은 모양이 제각각이라 손주 며느리가 보고 깔깔 웃으며 놀렸습니다. 아주버님, 이건 새알심이 아니라 감자 같아요. 그 말에 며느리도 노마님도 왕서방도 모두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부엌 가득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웃음소리가 섞이니 이보다 더 정겨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끓인 팥죽을 그릇에 담아 사당에 먼저 올리고 장독대와 대문에도 뿌리며 애군을 막았습니다. 비록 미신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 속에는 가족의 안녕을 비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지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노마님이 예시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시집 오던 날도 눈이 이렇게 많이 왔었지. 그때는 시부모님 모시느라 고생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다 꿈만 같구나. 그녀의 눈가에 주름진 세월의 흔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싶었는데 왕 서방 덕분에 이렇게 호강을 누리니 내가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노마님의 말씀에 왕 서방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앞으로 100년은 더 사셔서 증손자 재롱도 보셔야지요. 그 말에 노마님은 이 사람아 그럼 내가 요괴가 되게 하며 웃으셨지만 그 눈빛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네 사람은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방 안은 뜨끈뜨끈했고 화로에서는 군밤과 고구마가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왕서방은 잘 익은 군밤을 꺼내 호호 불어가며 껍질을 까서 노마님과 며느리들에게 건넸습니다. 자, 뜨거우니 조심해서 드십시오. 노란 속살이 드러난 군밤을 받아든 여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지만 창호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둔 방 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왕서방은 문득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보물이 금은 보화가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왕서방은 잠시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 마당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 이 마을에 들어올 때 지니고 있던 전재산인 엽전 몇잎이었습니다. 빈털털이 떠돌이었던 그가 이제는 땅과 집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얻게 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로구나. 물 한 모금 얻어 마시러 들어온 곳에서 내 평생의 둥지를 틀 줄이야. 그는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장터에서 돌아온 왕서방은 며느리들에게 예쁜 꽃인 한 켤레씩을 선물했습니다. 오다 가다 보니 장터에 고운 신발이 있길래 사왔습니다. 투박한 집신만 신지 마시고 나들이 가실 때 신으십시오. 쑥스러운 듯 툭 던지는 왕서방의 말에 며느리들은 감동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특히 젊은 손주 며느리는 꽃신을 품에 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칙칙한 소복만 입으며 살아왔던 그녀에게 꽃신은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삶과 봄날의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서방의 세심한 배려는 상처받은 여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최고의 약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기와집의 행복도 깊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왕서방네 집을 복 들어온 집이라 불렀습니다. 지나가던 과객들도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풍겨나오는 온화한 기운에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왕서방은 가끔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박대하지 않고 예전에 자신처럼 따뜻한 밥 한 끼와 잠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베풀면 돌아온다는 것을 내가 몸소 겪었으니 어찌 야박하게 굴겠소. 왕서방의 넉넉한 인심은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나서 덕망 있는 인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행운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세상과 나누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노마님이 왕서방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왕서방네 자네에게 줄 것이 있네. 노마님은 장롱 깊은 곳에서 고이 간직해온 비단 두루마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이건 내 죽은 아들이 입으려다 못 입은 옷일세. 언젠가 주인 될 사람이 나타나면 주려고 했는데 이제야 임자를 만났구먼.
그것은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푸른색 두루마기였습니다. 왕서방은 손을 저으며 사양했지만 노마님은 억지로 그의 어깨에 옷을 걸쳐 주었습니다. 입어보게. 딱 자네 옷일세. 옷을 입은 왕서방의 모습은 영락없는 양반집 대감처럼 듬직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왕서방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쑥스러워했지만 내심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정한 아들이자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햇살이 조금씩 따스해질 무렵 왕서방은 황소를 몰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아 부드러워진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리야 어서 가자. 왕서방의 힘찬 고함 소리에 황소가 쟁기를 끌며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흙이 뒤집어지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뒤를 따라 며느리들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보석처럼 빛났고 입가에 걸린 미소는 봄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해서만 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주인들이었습니다. 왕서방과 세 과부가 함께 일구는 밭에는 풍년의 약속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파티를 마치고 돌아온 가족들을 위해 왕서방이 읍내에서 귀한 조기를 사왔기 때문입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구이가 밥상에 오르자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왕서방은 생선살을 발라 노마님의 밥숟가락 위에 얹어드리며 말했습니다. 마님, 올가을 추수가 끝나면 더 맛있는 것을 사드리겠습니다. 노마님은 오물오물 맛있게 드시며 대답했습니다. 맛있는 게 뭐 따로 있나. 이렇게 식구들끼리 얼굴 맞대고 웃으며 먹는 밥이 최고지. 그 평범한 말 속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밥상 머리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왕서방은 잠자리에 들었으나 쉬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나무 숲의 바람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지난 겨울 보찜 하나 메고 이 집에 들어섰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춥고 배고픈 나그네였지만 지금은 지켜야 할 집과 가족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뜻밖의 행운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을 다해 가꾸어 나갈 때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 말입니다. 왕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왕서방과 세 과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기와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왕서방은 촌장의 뒤를 이어 마을의 어른이 되었고 세 과부는 마을 안악들의 존경을 받는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에서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굴뚝에서는 사시사철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이 고단하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왕서방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진심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따뜻한 행운이 문을 두드릴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왕서방네 기와집처럼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어도 마음만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것처럼 편안하시길 빕니다.